코로나19는 우리 사회를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의 현실 속에서 학교 현장은 큰 혼란과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발빠르게 대처하며 새로운 수업 방법을 찾아 고군분투하고 계신 선생님들의 열정과 집단지성은 우리 사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서울역 신미래 교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사는 학교 현장의 연구자이자 교육의 실천가입니다. 수업은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끊임없는 도전을 요구합니다.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교사들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사들의 현장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며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교사들의 연구는 달라야 합니다. 연구의 과정과 결과는 함께 소통하며 지속성을 갖고 교사 공동체의 집단지성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육연구정보원 주관연구대회는 선생님들께서 마음껏 연구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학교의 봄을 지켜주신 선생님들의 노력과 열정은 올해의 현장 연구의 결과로 고스란히 기록될 것입니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연구하는 선생님들은 서울 교육의 희망이며 미래입니다. 2020년 선생님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합니다. 온라인 설명회 일정 안내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현장 연구에서 연구윤리의 실천을 주제로 이인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순서는 전년도 연구대회 우수 사례의 나눔 및 공유의 시간입니다. 세 번째 순서는 2020년 연구대회 운영 현황 및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동영상 아래에는 온라인 설명회 자료집 파일과 참가자 등록부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수업 개선 연구교사 연구대회에 참여하시는 선생님께서는 본 설명회 참여가 집단 컨설팅 실적으로 인정되니 등록부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표절 및 불공정 행위 근절을 통한 연구윤리의식 제고에 관한 특강입니다. 여러 스님들 안녕하십니까? 2020년 교육연구정보원이 주관하는 연구대 온라인 설명회에서 표절 및 불공정 행위 근절을 통한 연구윤리 의식 제고라는 관점에서 현장 연구에서 연구윤리 이해와 실천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교육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을 드리면 서울교대에 2005년에 부임한 이후로 주로 도덕교육과 인성교육에 대해서 연구와 강의를 해왔고요. 최근 15년 동안에는 연구윤리 분야에서 많은 연구와 강의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오늘 여러 현장 선생님들께 연구윤리, 그 중에서도 표절 예방과 관련한 내용을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교사로서 또는 현장 연구자로서 연구를 하실 때 연구윤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또 관점을 갖고 계시는지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평소 여러 선생님들께서 갖고 계셨던 연구윤리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더 의미 있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정립하시는 계기 또는 연구윤리에 대해서 많이 듣지 못했고 또 궁금한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짧은 시간입니다만 연구윤리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그 강의의 목표를 위해서 오늘 선생님들께 말씀드릴 주요 내용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표절과 관련해서 어떠한 이슈가 제기되어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선생님들께서 알아야 될 표절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현장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연구 성과를 글로써 발표할 때 극복해야 되는 표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좀 살펴본 다음에 또 특히 표절 이외에도 어린 학생들과 또는 그 동료 교사 또는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의 현장 연구에서 관여될 때 지켜야 될 몇 가지 윤리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최근 한 10여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나왔던 표절 관련 이슈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학위 논문을 돈을 받고 대신 써준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논란이 돼 있고요.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특정 기업에서 어떤 상품이나 또는 그 제품에 대한 그 이미지를 만들 때 이렇게 베끼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서 특허랄지 또 저작권 침해에 대한 논란 그런가 하면 또 논문을 제자의 논문을 대신 써주고 그 수억 원을 챙긴 대학의 대학원장이 실형을 선고받는 그런 경우도 또 이렇게 전직 국회의원께서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로 최종 판정을 받아 학위가 취소되는 그런 사례랄지 외국에서도 교육부 장관이나 또 다른 학계에 계시는 분들이 표절의 의혹이 제기됐을 때 표절로 판정을 받게 되면 그 직위에서 벗어난다거나 또는 학계에서 퇴출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5년간의 각 대학의 연구 진실성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부정행위를 검토했는데 그 중에 논문 표절에 대한 그 검증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작년 일입니다만은 서울대에 있는 모 교수께서 논문 10여 편이 표절로 최종 판정되어서 교수직에서 해임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이 표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서 결국은 우리 국내 그 문화에 접해서 해외에 가서 학위를 하는 과정에 우리나라에서 했던 방식으로 표절에 대한 높은 인식을 갖지 못하고 글을 쓰다가 퇴학당하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표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서 실천한다는 그런 청원까지도 있었고요. 또 인터넷 신문의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 그 사례들도 많이 있다라고 뉴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초중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표절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베껴서 자기 것처럼 해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도 있었고요. 또 초등학교 교사죠. 또는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과제물에도 상당 부분 인터넷에서 그 과제물을 산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여기저기 짜집기를 해서 과제물을 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학생 종합기록부의 소논문 표절도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들이 그 국정감사랄지 여러 가지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감에서 나온 거 보게 되면 자소서의 표절로 불합격자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교사 추천서에서도 표절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런 우리 사회에 표절에 대한 그 위반 사례가 많이 만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초중등학생들의 그 표절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숙제를 인터넷에서 돈을 주고 사서 제출한다거나 타인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속여서 제출하는 경우, 대학생들도 어떤 그 인터넷상에서 몰래 가져다가 자기가 스스로 쓴 보고서인 것처럼 제출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저기 이미 냈던 과제물을 또 새로운 과목의 과제인 것처럼 해서 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쨌든 우리 최근에 사회에서 학계나 또는 어떤 다른 기관에서 이 표절을 둘러싼 그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통상 그 잘 몰라서 표절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지만 알면서도 자신의 어떤 이익 추구 때문에 남의 것을 몰래 가져다가 내 것인 것처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현장의 교사로서 현장 연구를 실천하고 그 결과를 최종 정리해서 보고서로 작성할 때 이때에도 심심치 않게 표절 의혹이 제기되어서 그 표절로 최종 판정되게 되면 뭐 입상이 취소되거나 또는 향후 몇 년 동안 어떤 현장 연구 대회에 참여가 제한되는 그런 페널티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도대체 표절이 뭐고 어떤 경우에 표절이 있는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표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때인데요. 표절의 그 한자어는 둘 다 훔친다 또는 몰래 빼앗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두 단어가 이렇게 두 말이 모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어떤 소유물을 또 타인에게 중요한 것을 빼앗는다 또는 훔친다라는 말이 있고요. 요게 좀 더 현대로 오면서 어떠한 의미가 덧붙여지냐면 남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거짓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플레이저리즘이라고 하는 말은 그 The Brain Child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독창적이고 소중한 정신적인 창작물, 결과물을 이렇게 납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주루스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를 납치하는 사람에서 나온 말인데요. 한마디로 타인에게 중요한 정신적 산출물을 그 빼앗아서 또는 훔쳐다가 내 것인 것처럼 하는 것으로서 통상 표절에 대한 학계의 일반적인 정의는 일반적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독창적 아이디어나 연구 방법 혹은 그 타인이 글로 표현한 어떤 단어나 또는 문장이나 또 그림, 표, 사진, 그래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가져다가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니까 타인의 그 사유물을 훔쳐다가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법적인 용어로 절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절은 특히 이 중에 정신적인 어떤 산출물이니까 지적 절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지적 절도 행위는 바로 올바른 글쓰기에서 벗어난 전형적인 연구 부정 행위라고 얘기를 수가 있습니다. 이 표절은 한마디로 출처 표시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을 때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출처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거나 또는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을 때 해당이 됩니다. 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저작권 침해에서 표절을 의미할 때 얘기하는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절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표절의 특성에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출처 표시가 필요한 부분에 출처 표시를 일부러 그랬건 아니면 몰라서 그랬건 빠뜨리게 되면 표절이 되니까요. 표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바로 출처 표시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출처 표시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또 출처 표시를 제대로 해야 표절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출처 표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또 습관화가 중요한 것이고요. 또 출처 표시를 제대로 했지만 내 이름을 달고 나온 저작물 속에서는 내 것이 주가 되고 다른 사람들 것이 부수적인 것이 되도록 해야 되지 남의 것이 주가 되고 내가 부수적인 것이 되도록 안 된다. 즉 공정한 이용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절의 어떤 개념 정의 중에서 아까 제가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중요한 연구 성과물을
마치 내 것인 것처럼 하는 경우라고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표절을 얘기할 때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은 타인의 저작물을 내가 출처 표시 없이 갖다 쓰면 다 표절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상대방의 글과 내 글이 비슷하거나 또는 같지만 출처 표시를 하지 않아도 표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기 일반적 지식입니다. 커먼 날리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좀 학문 분야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만,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확립된 사실입니다. 또는 동일한 문화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역사적인 사실, 이런 것들이 다 표절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 또는 어떤 연구나 학문 분야에서 확립되는 어떤 원리나 방법들, 이런 것들은 출처 표시를 없이 가져다가 써도 표절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 지식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게 거기다가 누군가의 독창적인 의견이나 해석이 가미되어서 활용되고 있는 그 부분을 내가 필요에 의해서 갖다 쓸 때에는 그것은 출처 표시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식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을 어떤 특정한 연구자가 독창적으로 해석해서 또 나름대로 그 재구성해서 썼을 때는 그 출처를 표시해야만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지식인지 아닌지를 잘 모른다면 좀 출처 표시가 과도하게 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출처 표시 표절 예방에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표절이 대상이 되는 것은 좀 대부분의 표절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인의 고유한 생각, 독특한 표현, 또 연구의 가설, 또 방법, 또 그 연구자가 이루어낸 이론이나 결과, 또 특정한 그 데이터나 조사 자료, 이런 것들은 됩니다. 근데 이게 인쇄된 어떤 논문이나 단행본에 있는 것 이외에도 또 인터넷상에서 있는 것 중에서 이게 타인의 고유한 것이라고 우리가 확인된다면 그런 것들도 출처 표시 없이 쓰게 되면 표절이 됩니다. 자, 얼마만큼 유사해야 표절이고 또 얼마만큼 이해하면은 표절이 아닌가 할 때 절대적인 양적 기준은 없습니다. 통상 최근에 유사도 검색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되는 카피킬러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한 단어를 기준으로 4단어 또는 6단어, 8단어 이상이 겹치고, 이런 겹치는 현상이 여기저기에서 반복적일 때 표절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서울대학교의 표절을 판단하는 그런 규정에 보게 되면 2개 문장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과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부분이 바로 그 타인의 고유한 것, 타인의 독창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져다 쓰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표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그 양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것이 표절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적은 분량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타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져다가 내 것인 것처럼 했기 때문에 타인의 중요한 정신적 자산을 내가 훔치는 것이기 때문에 표절이고요. 많은 부분에서 겹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이 누구라도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지식이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어떤 그 표현이나 글 써진 내용을 보지 않고도 내가 충분히 그것을 내 방식대로 썼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표절이 아닌 것입니다. 자, 표절은 인쇄된 것이든 온라인상이든 아무튼 그 타인의 독특한 아이디어나 중요한 연구 성과가 담겨져 있는 것은 출처 표시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비록 공식적으로 출판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타인의 저작물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표절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표절의 유형에는 이렇게 아이디어 표절, 텍스트 표절, 말 바꿔쓰기 표절, 번역물에 대한 표절, 이차문헌 표절, 짜집기 표절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그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표절과 저작권 침해라고 하는 경우는 표현은 다르지만 상당히 그 중첩되는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이 A라고 하는 경우는요. 표절이면서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리킵니다. 이 B라고 하는 요 전체를 우리가 표절에 해당되는 영역, 또 C 전체를 우리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영역이라고 본다면 이 B와 C의 공통된 부분 A가 결국 표절과 저작권 침해가 겹치는 부분으로서 상당히 이게 좁은 범위일 수도 있겠고 넓은 범위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서로 다른 표현이고 또 각각의 고유 영역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도 있다. 이 중첩되는 부분이 바로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을 타인의 중요한 연구 성과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기 것인 것처럼 쓰는 겁니다. 특히 여기 독창적인 아이디어는요. 저작권 침해에서는 아이디어는 보호받지 못하지만 표절에서는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작권법에 의하면 특정한 사람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함부로 침해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이 저작물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이용되어서 또 문화 창달이랄지 후속에 다양한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저작권 보호에 대한 예외사항을 두고 있는데 그게 바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때는 이 다음과 같은 방식의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면 누구든지 갖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출판된 또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저작물을 인용, 가져다 쓸 수 있는데 무조건 갖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째, 타인의 공표된 저작물만을 인용할 수 있고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 즉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 사적인 이익이나 또는 오락이나 할지 광고 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안 되고요. 공익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그렇게 공표된 타인의 저작물은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쓸 수 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공정한 관행에 합치돼야 된다. 공정한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출처 표시를 하는 그 방식을 잘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고요. 정당한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한 이용의 범위를 넘어서지 말아라. 즉, 내 이름을 달고 있는 모든 저작물, 그게 연구 보고서가 됐든 학위 논문이 됐든 또는 학술지 논문이 됐든 내 것이 많이 있어야 되고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 또는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비교하기 위해서 가져온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연구 성과물은 내 연구 내용에서 소수를 차지해야 된다. 즉 적게 차지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주종 관계가 바뀌면 인용된 것들이 대부분이고 내 것은 별로 없고 인용된 부분이 비록 출처를 정확히 밝혔다 할지라도 이것은 표절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좀 구체적으로 좀 보실까요? 이렇게 어떤 사람의 보고서에 이런 그 표가 필요해서 갖다 썼는데 실은 다른 사람이 어떤 그 연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보기 좋게끔 또는 해독하기 편하게끔 표를 갖다 그려놨는데 이것을 출처를 달지 않고 갖다 쓰면 이걸 읽는 독자들은 이것이 연구자의 것으로 알고서 믿어버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것의 원본 데이터는 다른 사람이 먼저 발표했기 때문에 표절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은 그 연구 모형에 의해서 이 모형을 설명하는 이 텍스트들이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요 페이지만 같은 게 아니고요. 한 A4 용지로 두 쪽 반 정도가 똑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은 뭐
어미가 조금 바뀌었다거나 접속사가 조금 들어왔다거나 하는, 즉 중요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약간 아주 극히 미세한 부분의 차이가 있지, 중요한 그 단어나 또 논리 흐름의 구조가 닮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쓴 사람이 이것에 대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게 표절입니다. 그래서 표절을 판단할 때는 표절로 의혹받고 있는 사람이 원본을 보았을 가능성이 있느냐, 그것하고 또 실제로 그것을 보지 않고서는 현재 의혹받고 있는 사람의 그 저작물 속에 그와 같은 연구의 내용이나 표현이 나타날 수가 없다라고 그 합리적으로 판단이 되면 거의 100% 표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처럼 데이터 표절의 경우도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연구 성과물에 있는 이 B라고 하는 사진 자료를 어떤 연구자가 필요에 의해서 갖다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A, D, E, C는 자신이 직접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 산출물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제시했는데요. 유독 요 B만이 자기가 실제로 하지 않고 남의 것에 있는 걸 가져다 썼는데, 이 B를 다른 사람의 것에서 가져왔다는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A, B, C, D, E 요 전체는 이 논문을 읽는 독자들은 이 사람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록 하나의 데이터를 출처 없이 갖다 쓰더라도 데이터 표절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형적인 그 텍스트 표절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일에 선생님들께서 가라고 하는 타인의 텍스트 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나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썼다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검정색이 지금 조금 이렇게 달라지는 거고요. 원래 원본의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왔는데 다 똑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와 나를 비교해 보면 가의 그 단락에서 원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단어나 또는 논리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낱말들은 없습니다. 아주 부수적인 것들이고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즉 파란색과 빨간색이 동일한 부분으로서 요 내용들이 바로 한 연구자가 이 단락 속에서 자신의 주장이나 또는 어떤 연구 성과를 제시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나 또는 문장이나 또 그 연결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게 되면 가의 글을 보고 나의 글을 쓰면서 이렇게 아주 마이너한 부분만 살짝 바꾸고 나머지 것은 똑같이 썼으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하게 되면 100% 표절이지만, 비록 출처를 밝혔다 하더라도 요 정도로 자기 방식으로 글을 바꿔 썼다라고 하는 것은 표절로 의심을 받는다. 그래서 요 정도의 어떤 자신의 글쓰기 방식으로 바꾸는 경우는 차라리 직접 인용을 통해서 출처 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타인의 2003년도에 저작물 속에 있는 이 박스에 있는 내용을 5년 뒤에 다른 연구자가 그대로 가져왔으면서도 여기에 이것이 다른 사람의 것에서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다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기 때문에 표절로 의혹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일치되고 있는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라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거나 또는 일반적인 지식인 경우에는 출처 표시가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특정한 연구자의 고유한 것에 해당된다라고 봤을 때는 출처를 밝혀야만이 표절로부터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연구자들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외국어로 된 내용들을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해 가지고 조금 더 압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타인 연구자의 외국어로 된 글 속에 있는 내용을 내가 번역해서 이렇게 뭐 서머라이징 또는 내 방식으로 이렇게 바꿔줬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번역물에 대한 출처 표시가 없기 때문에 표절에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자이크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기역, 니은, 지읒처럼 내가 글을 쓰는데
필요로 하는 그 내용들을 여기저기에 저자들의 글로서 가져다가 내 나름대로 이 한 단락 속에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했는데, 실은 여기에서 내 것이 아닌 것들 또 남의 중요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다 출처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 또 여기 특히 기억과 같은 경우는 동일한 사람의 글에서 두 번 가져왔는데 여기는 출처를 표시하고 여기는 출처를 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표절입니다. 왜냐하면 출처 표시가 안 돼 있는 것은 바로 그 연구자의 것이라고 독자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주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타인을 속이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표절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기 표절의 한 유행 중에서도요, 그 2차 문헌 표절이라는 게 있고, 이 2차 문헌 표절을 대학의 연구자뿐만 아니라 현장 연구자분들께서도 많이 저지를 수 있는 그런 그 유형 중에 하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그 현장 연구 보고서에 A 플러스라고 하는 내용을 인용해서 쓰고 싶은데요. 이 A 플러스라고 하는 내용을 최초로 본 것이 바로 2차 문헌에서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홍길동이라고 하는 어떤 연구자의 논문이랄지 또는 현장 보고서랄지 아니면 단행본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가서 봤더니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자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외국인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저작물에서 자기가 가져다 쓰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연구자라면 이 홍길동이를 통해서 알게 된 제임스의 원 저작물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서 이 부분이 원래는 어떤 뜻이었고 이것을 내가 원하는 이 부분에다가 인용의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이해한 방식대로 갖다 쓰게 되면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때 물론 내가 직접 원문을 봤기 때문에 원문에 대해서 출처를 표시하게 되면 연구윤리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2차 문헌 표절의 전형적인 예는 바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원전을 읽고 자기 방식대로 인용을 했고 그 인용된 부분을 그대로 갖다 쓰면서 내가 원본을 직접 받진 않은 홍길동이의 1차적인 해석을 보지 않았다라고 이 홍길동에 대한 출처 표시를 빠뜨림으로써 홍길동이가 기여했던 업적을 가로채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표절에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방식이죠. 어떤 원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씁니다. 즉 누군가가 먼저 원전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간접 인용과 여기 말하면 직접 인용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이걸 그대로 갖다 쓰면서 또 자기는 슬그머니 직접 인용된 부분도 마치 자기 방식대로 풀어 쓴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은 여기 2010년도의 타인의 저작물과 2013년도에 자신의 저작물이 똑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나중에 쓴 이 사람이 이것을 보지 않고도 해당되는 원문 137페이지를 이렇게 자기 방식대로 풀어쓰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2차 문헌 표절을 잡아냅니다. 최근에는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문장 유사도 검색 프로그램이 상당히 개발되어 가지고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카피킬러 또 해외 영어로 된 문헌들은 터니닛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 논문을 집어넣게 되면 그 왼쪽에 자기 글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그 내가 혹시 출처를 빠뜨리고 썼던 원문과 유사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의 원 출처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출처들에 대해서 여기가 출처가 밝혀지게 되면 표절이 아닙니다만은 출처 표시가 빠지게 되면 표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출처 표시가 빠져 있으면서 이 내용이 바로 특정인 이런 사람들에게 고유하고도 중요한 그 연구의 성과물이면 출처 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유사도 검색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논문을 비교해봤더니 이렇게 똑같은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여기 하얀색 부분 여기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미 나와 있는 남의 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만 살짝 바꾸고 내 것인 것처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심각한 표절입니다. 또 자신의 이전의 연구 성과물을 가져다가 후속 연구 성과물로 제출하면서 마치 이게 처음 발표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이건 또 자기 표절이라고 해서 이것도 심각한 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색깔별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이 색깔별로 다른 부분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어떤 공식적으로 발표된 저작물 속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지시이거나 또는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표현 또는 내용이 아닌 한 반드시 출처 표시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표절이 어떻게 발생하고 또 어떤 유형이 있는가를 보셨기 때문에 표절 예방을 위한 방법에 있습니다. 표절 예방을 위해서는 결국 내 저작물 속에 내 것이 아닌 타인의 중요한 부분이 필요에 의해서 쓰여질 때는 타인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올바른 글쓰기죠. 우리가 연구 보고서를 쓴다는 것, 또 현장 연구의 결과를 글로써 발표하고 그 안에 자신의 어떤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면서 관점을 드러내고 또 주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그 충분한 설득력 있는 근거로서 써야만 되는데 좋은 글쓰기는 단순히 문장이 화려하고 또 문학적인 표현이 많이 있어야가 아니라 바로 사실에 입각해서 또 정직하게 글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주제가 적절하고 타당하고 문장이 명확하면서도 간결하고 구성에 짜임새가 있을 때 좋은 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는 여기다가 그 또는 올바른 인용 이런 부분이 가미돼야 된다. 그래서 성의 있고 정직하게 써야 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러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실에 근거해서 솔직하게 쓰고 또 부풀려 쓰지 않고 또는 왜곡하지 않고 또 타인의 저작물을 빼앗거나 또는 침해하지 않는 이런 방식 올바른 글쓰기 또는 윤리적인 글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게 되면 사실대로 정직하게 글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야만이 곧바로 신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의 글을 읽고 신뢰하는 것은 상대방의 글 속에 사실대로 정직하게 쓰였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가는 건데 이런 것들을 속이는 행위가 있으면 상호 간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글쓰기는 표절과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아야 되고 타인의 글을 활용할 때는 해당되는 곳의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 됩니다. 출처를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내 글 속에서 내 것과 남의 것을 그리고 그 남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를 그대로 보시게 되면 끌어다 쓴다는 얘기고 내 글을 풍부히 하기 위해서 내 주장을 명료하고 또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뭔가 신뢰가 갈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연구 성과나 관점을 활용해서 근거로 삼기도 하고 또는 비판을 위한 근거로 삼기도 하는 그런 방식이 인용이라고 하는데 인용은 바로 것으로 표절이 학문 발전에 장애가 된다면 인용은 학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인용의 원칙은요. 타인의 저작물의 일정 부분을 그대로 쓰거나 일부 단어를 말바꿔 쓰거나 요약해서 사용할 때 반드시 타인의 기여한 부분에서 인정해야 되는데 직접 가져올 때에는 바로 인용부호, 즉 코테이션 마크를 쓰고 어디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는 출처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말 바꿔 쓰기 요약은 일종의 간접 인용인데요. 바로 이것은 누구누구의 주장에 따르면 누구누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이라고 서두를 쓰면서 상대방의 그 주장, 즉 내가 인용하고자 하는 부분을 가져다가 자기 방식대로 말을 바꿔 쓴 다음에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말을 바꿔 쓴 다음에 출처 표시를 하면 됩니다.
어쨌든 일반적인 지식에다가 누군가가 어떤 관점을 덧붙였고 어떤 자신이 생각하지 않았던 아이디어나 연구 내용은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된다. 일반적 지식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할 때는 가급적 출처를 밝히는 것이 안전하다. 웹상에서 가져온 자료나 정보에 대해서도 반드시 URL 표시를 해야 되고, 웹상에 있는 자료는 정말 그게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지 해석인지 이것들을 정확하게 살펴서 확실하게 그 증명된 또는 그 사실이라고 확신이 되는 것만 갖다 써야 된다는 얘기고, 쓸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왜곡하거나 또는 누락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용의 방법은 잘 아시다시피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는데요. 타인의 저작물 속에 있는 말이나 글 또는 표나 그래프를 가져올 때 그 해당되는 부분에 코테이션 마크를 하고 합니다. 길게 가져올 때는 단락 구분을 표시해 가지고 하면 되겠고요. 간접 인용은 바로 타인이 쓴 일정 부분을 일부 단어를 말 바꿔 쓰거나 순서를 바꾸거나 또는 요약하는 경우인데요. 누구누구에 의하면 뭐뭐에 따르면으로 시작하고 마저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싸움이 멎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명주는 깊은 구덩이에 빠졌다와 같은 이 문장이 필요해서 가져오고 싶을 때는요. 이것은 이제 이분이 쓴 책 속에 196쪽에 있는 내용이라는 걸 알려야 되니까 그대로 가져왔을 때는 당연히 코테이션 마크를 해주고 출처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또 다르게 그대로 가져지 않고 약간 바꿔서 가져왔다 할지라도 원 저자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내 방식의 표현이라면 굳이 코테이션 마크는 필요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출처 표시는 있어야 표절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요. 앞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표절 이외에도 현장 연구에서 연구자분이 알고 준수해야 될 것이 첫 번째는 혹시 여러분들의 연구에 사람이 참여해서 설문조사도 참여하고 인터뷰도 참여하고 관찰에도 참여가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존중과 그들의 개인정보나 또는 어떤 그들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 혹시 사생활이 이렇게 공개되어 가지고 침해 될 수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의를 해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자신의 연구 결과에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 성과, 독창적인 표현 등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적절하게 출처를 밝혀야 되고요. 검증이 안 되는 내용을 무리하게 검증했다고 발표하거나 연구 성과를 그럴듯하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조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뭔가 입상을 하기 위해서 연구 성과를 부풀리거나 또는 실제로 연구 과정에서 나왔는데 나온 내용을 포함시키게 되면 심사자들한테 뭔가 그 감점을 받을 요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실제로 연구 결과에 나오지 않는 것처럼 이걸 임의적으로 조작한다거나 또는 누락시킨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주로 뭔가 1년 단위로 뭐 학생과의 어떤 참여 관찰 또는 프로그램 개발에서 투입해서 그것에 대한 성과를 이루어내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을 함에 있어서 어린 아이들이 피해를 보거나 불편하거나 또는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특히 개인 정보를 임의적으로 연구 보고서에 쓰거나 또는 학술지에다가 쓰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현장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할 때 지켜야 될 어떤 연구윤리 중에서 특히 결과를 발표할 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연구 성과를 내가 인용해 가면서 쓸 때는 정확하게 출처를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 연구자들을 위한
교총의 연구대회랄지 또 다른 교육청 단위의 연구대회의 그 모집 요강을 보게 되면요. 연구 불공정 행위, 특히 표절이랄지 또는 데이터의 그 조작이랄지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어떠한 그런 제재가 가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잘 소개되어 있고, 또 불공정 행위란 무엇인가 하는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시면서 최종적인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짧은 시간 현장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윤리를 주로 표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의 현장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건강하고 또 원하시는 이 연구 성과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현장 연구의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수 연구 결과의 나눔 및 공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로 실천 사례 연구대회 연구의 실제를 발표하게 된 당연초 교사 노경구입니다. 첫 번째는 연구의 실제, 두 번째는 창업 관련 활동 소개, 세 번째는 연구대회 관련 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창업이라는 주제를 설정한 이유는 창업, 스타트업이 필요하다라는 뉴스를 많이 접하면서 이것이 사회적 시대적 요구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경제 경영 쪽에 평소에 관심이 많은데 창업이라는 주제를 눈여겨보았었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부나 서울시 교육청 진로 계획을 봤을 때 창업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보고서는 그리 많지 않아. 이것은 흔하지 않은 주제가 되겠고 이걸 연구해보면 좋겠다. 이게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창업이라는 주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제를 정하기 전에 꼭 읽어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2020 학교 진로교육 지원 계획,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 계획, 서울시 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서울 진로교육 활성화 계획, 2015 개정교육과정 진로교육 목표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제를 정할 때 학교 진로교육 추진 계획과 서울 진로교육 활성화 계획을 참고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먼저 교육부의 학교 진로교육 추진 계획 중에서 창업체험 및 기업가정신 교육이라는 운영 주제가 있었습니다. 창업을 우리 학생들에게 경험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 주제를 창업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청 계획을 보면 2019학년도 서울 진로교육 활성화 계획 중 2-4 창업체험센터 운영에서 보면 창업에 대한 많은 내용이 나와 있어 창업을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껴 주제를 창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저는 주제와 역량을 제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할 것인가를 먼저 명확히 한 뒤에 땡땡 프로그램을 통한 땡땡 기르기를 제목으로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하셔도 무관합니다. 예시처럼 제목을 정하였는데요. 아이맥은 프로그램 이름, 진로 배움길은 운영 방법, 창업 역량은 기르고자 하는 역량을 제목에 써서 창업이 주제라는 것을 제목에서 명확히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연구 주제와 제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주제 설정 시 학교 현장성이 있고 학생들에게 연구 효과가 있는 주제, 교육부나 서울시 교육정책을 반영한 주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는 온책 읽기, 과정중심 평가, 마을 결합형 교육이 트렌드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반화가 중요합니다. 연구라는 것이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거의 모든 학교와 학생들이 쓸 수 있는 진로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학교에서도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 홈페이지 매뉴얼 탑재나 QR코드 등 다른 분들 보고서에 일반화시킨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화의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했던 창업 관련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창업 관련 연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3가지 정도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체험 실천 중심의 창업 교육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구를 시작할 때 신청해 놓은 예산도 없고 체험활동 중심의 학습을 하고 싶은데 체험학습 시 비용은 많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진로 교육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활동 중심 교육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창업을 배우는 1년의 과정을 일반화시켰는데요. 창업 과정을 배우고 창업 현장을 경험하고 다양한 창업을 해보는 1년의 과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목적의 창업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보통 창업의 목적이 돈이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창업의 목적이 돈이 아닌 다양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느끼게 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체험 실천 중심의 창업 교육인데요. 체험학습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는 곳을 모아보았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육부의 꿈길 사이트입니다. 꿈길 사이트에서 질 좋은 활동들이 많았고 신청 기회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과학창의재단의 교육기부 포털 사이트인데요. 이 교육기부 포털에서 체험학습을 신청하여 학교로 찾아오는 체험학습,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체험학습 모두 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청 진로체험관 공문인데요. 2019 서울 진로교육 활성화 계획에서 이러한 진로체험관이 지역별 주제별로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추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업무관리 시스템의 체험란을 보시면 다양한 체험학습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저는 나눔이 목적인 창업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지역의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기관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유선상으로 문의하면 견학이나 체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로 교육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제가 했던 현장 체험 학습명과 진로 체험 신청 방법을 어느 사이트에서 어떻게 신청하였는지 적어 놓았습니다. 또한 진로 체험 유형이 5가지 정도 되는데 이 체험 유형을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고 연구 주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은 진로체험관 활동들이 매우 잘 되어 있는데요. 2019 학년도 서울 진로 계획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자료는 2018년도 자료인데 여기에 있는 고등학교 홈페이지 진로체험관 안에 들어가시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유선으로 연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에 따라서 자신의 학교 지역적 접근성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프로그램, 예를 들면 VR, AR 체험, 도자기 체험, 제빵 체험 등을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창업 배우기 과정을 3가지 정도로 나누었는데요. 창업 과정 배우기, 창업 현장 견학하기, 다양한 목적의 창업해보기라는 단계를 두었습니다. 창업 과정 배우기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방법,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광고하는 방법, 판매하는 방법을 학생들이 경험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로 체험학습 중심으로 창업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고 홍보하기나 판매하기는 진로체험관에서 한 체험학습을 바탕으로 교실 안의 활동과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러한 1년의 창업 과정을 배워서 창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창업 현장을 견학하도록 하였는데요. 처음에는 서울 창업 허브 센터에 있는 실제 스타트업 CEO분을 만났습니다. 스타트업 CEO분과의 만남을 통해 실패 사례를 듣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기업에 방문을 해서 창업 현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을에 있는 장애인 사회적 기업을 찾아가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마을 교육 공동체를 강조하였고, 사회적 약자 배려라는 가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기업을 방문하였는데요. 마찬가지로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여 마을 교육 공동체를 강조하였고, 창업의 목적이 나눔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목적의 창업하기를 중점으로 두었는데요. 창업의 목적이 돈이 아닌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나눔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실생활의 문제 해결 프로그램은 창의적 해결 기법과 메이커 교육을 결합시켰습니다. 아이들이 창의적 해결 기법을 배워서 실생활의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낸 다음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실제 수업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 문제 해결을 창업의 목적으로 두었는데요. 진로교육 영역별 체험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메이커 교육을 결합시켰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나 이해하기 영역에서 친구와 함께 장애인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고,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고쳐야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후 마을 장애인 기업을 방문하고 장애인을 위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활동을 한 후에, 시각장애인 학교 안내 점자 지도를 만들어 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와서 학교에서 시각장애인 점자 안내 지도를 3D 프린터로 만들고 게시해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두었는데요. 재활용 센터에서 환경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재활용 기업을 방문한 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아본 다음에 재활용품을 직접 만들어서 업사이클링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패교육인데요. 실패교육이 거의 모든 창업활동을 하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스타트업 CEO분의 실패 사례를 듣는 경험을 하였고, 창업활동 시 실패 경험을 끝나고 간단히 토의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또 자신의 실패 사례를 포스트잇에 쓰고 서로 발표함으로써 실패라는 것이 부끄럽고 숨겨야 하는 것이 아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고 자신있게 극복해야 할 과정임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연구대회 팁입니다. 검증도구 찾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기르고자 하는 역량과 실태 조사 도구를 논문이나 책에서 찾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기를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역량을 기를 것인지, 이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프로그램 후 어떠한 역량이 길러졌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머릿속에 명확히 맵이 그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인데요. 아무리 좋은 활동을 했더라도 구성이나 순서가 잘못된다면 자신의 노력이 반감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고서는 흑백 인쇄라서 항상 인쇄를 흑백으로 해보고 사진의 밝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연구보고서의 꽃은 요약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내용이 요약서에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영역별 프로그램 비율 조절을 통해 한 영역이 많아져서 다른 영역이 부족해 보일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 활동 사진을 일자별, 주제별로 그때그때마다 잘 정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 번째, 보고서 작성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방학 때 80% 정도 완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9번째, 학급 교육 과정을 진로 교육에 맞게 재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진로 교육 실천 사례대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실 수업 개선 실천 사례 연구 발표 대회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동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작년 클릭 와이드 프로젝트로 자발적 학습 역량 기르기, 협력적 프로젝트를 통한 학습에서의 생각과 실천의 자발성 신장을 주제로 교실 수업 개선 실천 사례 연구 발표 대회에 참여한 서울 가곡초 교사 변정아입니다. 지난 1년간의 저의 고민과 경험을 정리하며 올해 연구대회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과 운영 사례를 나누고자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연구 주제는 1차적으로 교사의 수업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 후 어떤 학생을 만나고 싶은가를 떠올리며 교사가 관심 있는 과목 및 분야를 생각해야 연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서울 교육 정책의 방향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반영하여 연구 주제를 선정하면 좋습니다. 저의 경우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공부하는 학생이 아닌 스스로 배움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고, 이를 우리가 꿈꾸는 교실의 학생 참여 선택 활동, 협력적 프로젝트와 연결지어 연구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선택, 친구들과 함께,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 이라는 키워드를 연구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용어의 정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분석을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연구의 필요성에서는 본 연구가 학생들에게 왜 필요한지, 왜 해당 과목으로 연구를 해야 하는지, 왜 이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등을 서술하고 이로부터 연구 목표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용어의 정의에서는 핵심 용어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이것이 보고서 주제 및 전체 흐름과 상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키워드를 담아 선택, 협력, 스스로 생각, 실천 등을 핵심 용어에서도 정의하였습니다.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에서는 본인의 주제와 관련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저는 주로 리스나 DBPR을 많이 찾아보았으며 저의 주제와 관련 있는 서울 교육의 내용 또한 참고하였습니다. 관련 연구 중 기존의 이론에서 본인의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변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PBL의 공통된 단계에서 저의 와이드 프로젝트 단계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의 실천입니다. 연구의 실천을 위한 실천 과제 및 내용 수립은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것으로 한눈에 들어오도록 깔끔하게 편집합니다. 본 단계에 대하여 클릭 와이드 프로젝트 여건 조성, 구안 및 적용, 일반화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건 조성 단계에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프로젝트 실천을 위한 시수를 마련하였습니다. 기존 교육과정상의 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감축시키고 프로젝트를 위한 시수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때 학기 초에 사회과 수업을 미리 계획하여 학기 중에 진도에 대한 부담 없이 프로젝트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안 및 적용 단계에서 프로젝트를 구안할 때에는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하였습니다. 적용 단계에서는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본 프로젝트를 통해 어떤 핵심 역량을 신장시킬 것인가를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활동하면서 학생의 사진을 최대한 많이 찍어두면 좋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 학생 활동 모습을 많이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며 일반화를 위한 팁도 함께 적어 본 프로젝트를 실천해 보고자 하는 선생님들과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일반화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적었습니다. 타 교감이 창체에 적용하거나 다른 학급에 적용하여 피드백 받기, 교외 수업 공개 및 자료 공유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반화를 하였습니다. 결론 단계에서는 연구 결과 검증 및 연구 과정에서 얻은 결과를 기술하고 더 연구해야 할 과제 등을 적었습니다. 특히 연구 결과 검증에서는 정량적 검증과 정성적 검증을 함께 하였습니다. 부록에는 교수학습 과정안, 교육과정 재구성, 수업 일지, 자료집 등을 담았습니다. 수업 일지는 수업 활동 과정뿐만 아니라 수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변화, 교사의 수업 성찰, 일반화를 위한 팁 등을 자세하고 성의 있게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대회에 참여하실 선생님들을 위한 보고서 작성 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2개년간의 우수 사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자신의 주제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목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죠? 어떻게 청킹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눈에 띄는 제목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제목보다는 주제를 확실히 잡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주제가 명확하다면 그에 따른 제목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동료 및 선배 교사에게 피드백을 적극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경우도 여름방학 때 포기하려고 했으나 선배님이 끝까지 하라고 말씀하시며 방향에 대해 조언해 주셨으며 동료 교사와 고민을 나누며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소에 학생활동 사진을 많이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학생활동 모습은 보고서 곳곳에서 참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지금 시작이 조금 늦어졌으나 작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여름방학에 보고서 작성의 70에서 80% 끝내기를 목표로 작성해야 가을에 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강조하고 싶은 팁입니다. 수업 개선에 목표를 두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잘 지어야지, 보고서를 잘 쓰고 꾸며야지 보다는 진짜 우리 반 학생을 위한 수업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수업을 개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어느새 선생님은 훌륭한 수업과 보고서 작성을 완성하셨을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연구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가곡초 교사 변정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성교육 실천 사례 나눔을 하게 된 서울 대형초등학교 김미영입니다. 저는 아이들 하나하나의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보다 바람직한 협력적 인성의 됨됨이를 갖추어 작게나마 행복한 삶의 토대를 마련하기를 소망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활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아 운영할 때 웃음과 고갯짓으로 반응하는 아이들을 보며 무척 보람을 느꼈고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였던 아이들이 조금씩이나마 긍정적인 모습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학교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연구대회를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제가 실천했던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연구를 권하시며 조언을 주셨던 선배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해주신 말씀은 먼저 연구에 대해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말고 주제에 맞게 평소에 아이들과 했던 활동들을 좀 더 구조화시키고 풍성하게 하여서 진행해 나가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는 주제와 제목을 잡는 게 반, 틀이 반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연구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주제를 정하는 것일 것입니다. 수많은 입상작들을 읽다 보면 너무 훌륭한 내용들이 많아서 과연 내 연구가 차별성이 있고 눈에 띌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입상작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분명히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연구 주제와 제목 선정은 가장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할 중요한 단계로 누가 보아도 차별성이 있으면서도 매력적이어야 하며 시대의 흐름과 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지표를 잘 반영해야 합니다. 사실 나름 많은 시간을 들여 고민해서 만든 제 연구 주제도 톡톡 튀는 요즘 입상작들의 주제에 비해 너무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다는 조언을 몇 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주제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밀고 나갔는데요. 제가 주제를 잡을 때 도움이 되었던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교육청의 주요 정책 방향 및 인성교육 시행계획 등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살펴보고 키워드를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인성교육 시행계획에서 협력적 인성, 더불어 숲, 존중 배려, 소통 참여, 공감 협력 등의 굵은 키워드를 뽑아내어 제목과 연구 목표 설정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민주시민 교육이 더욱 강조되고 주요 역량에 책임이 더해진 것도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 에듀넷 티클리어 사이트에서 최신 입상작을 살펴보고 분석합니다. 다수의 1등급 수상작들을 읽다 보면 연구자의 목표와 연구 방향에 도움이 되는 보고서가 눈에 띄게 됩니다. 관심이 가는 보고서들은 출력하여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은 메모하며 연구에 반영할 부분들을 추출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같은 학년의 연구를 살펴보면 교육과정 재구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기존 연구들의 재현을 잘 살펴보면 연구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 전문적인 관련 이론이 담긴 최신 논문 등은 국회 도서관에 가입하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제목의 개성이 드러나도록 연구의 테마나 스토리를 담고 시각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인성을 일컫는 사람 됨됨이에서 생각한 됨됨 프로젝트, 더불어 숲에서 발전시킨 행복나무 숲 이야기, 연구의 목표가 되는 협력적 인성을 강조하여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이 주제를 보고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해서 스토리로 엮어지게 하였으며 내용에 알맞은 그림이나 아이콘을 사용하여 강조함으로써 심사하는 분의 눈길을 끌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주제에는 투입한 프로그램인 독립변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종속변인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주제와 더불어 보고서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실 안 학생들의 구체적인 사례들과 교실 밖 사회적인 이슈들을 제시하며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교실 내에서 발견하는 학생들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연구의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를 잘 제시할 수 있는 학생들의 사례를 엄선하여 연구 주제와 연결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평소에 뉴스와 인터넷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연구와 관련된 사회적인 이슈들을 제시하는 것도 눈길을 끄는 방법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승리를 비롯해 동경의 대상이 되는 아이돌들의 인성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다루어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성교육과 관련된 최신의 장학자료나 지침에 나와 있는 필요성을 연구 주제와 연관지어 목표로 연결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연구에서 새롭게 구안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명이나 용어는 연구의 방향성과 특징을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제에 맞추어 유기적 연계성이 있게 만들고 간략하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됨됨 프로젝트라는 주제 아래 자기 존중과 타인 배려를 목표로 하는 마음 됨됨, 소통과 참여를 목표로 하는 슬기 됨됨, 공감과 협력을 목표로 하는 얼림 됨됨이라는 세 개의 실천 과제와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형성한 행복나무숲, 심각한 부적응 학생에 대한 심리적인 접근을 일컫는 선생님의 맘터치라는 용어를 구안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에 대한 실태 분석은 연구 실행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연구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므로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양적 접근인 학급 인성 실태 분석은 캐디 인성검사지의 문항을 대상의 수준 및 연구 내용에 맞게 추출하여 재구성한 설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질적 접근인 학생 개별 실태 분석은 학생들을 수시 관찰한 결과 및 학부모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파악한 학생 개개인의 인성 실태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을 강조하여 연구의 방향성을 정하고 세부 프로그램 계획 수립에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의 설계 부분입니다. 연구 대상과 기간을 정하고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인성교육과 관련된 요소를 추출하고 재구성하며 실행 프로그램과 실천 과제를 유기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연구의 뼈대가 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된 용어 하나하나를 만들고 다듬은 후 목표와 실천 과제를 담을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작성하는데 연구의 주제와 실천 과제의 성격을 드러내는 아이콘을 적절히 사용하면 보고서 전체를 볼 때 시각적인 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구를 실행할 때에는 모든 교과의 인성교육 요소, 각종 장학 자료의 우수한 사례와 프로그램, 학교 안팎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학급 교육과정의 연간 진도표에 표시하면서 진행하여 균형을 맞추려 노력하였는데 이 자료는 대면 심사 때 근거 자료로도 제시하였습니다. 실천 과제별로 실행한 프로그램은 목표, 과정, 결과가 잘 드러나도록 틀을 구조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작년은 보고서 분량이 20쪽으로 줄어든 첫 해였기 때문에 연구한 내용을 최대한 많이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짜임새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각 실천 과제별로 운영 의도, 교육과정 분석 내용, 기대 효과를 한쪽으로 정리하였으며 실제 실천한 내용은 세부 주제에 따라 한쪽씩 할애하여 촘촘하면서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학생들의 반응과 연구자가 신경 쓴 점, 부적응 학생과 관련된 특별한 에피소드 등을 실어 하나의 세부 주제가 마무리되는 느낌이 들도록 하였습니다. 연구의 검증으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 양적 및 질적 검증과 더불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소감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습니다. 양적 검증으로는 됨됨 프로젝트 운영 후 조사한 존중과 배려, 소통과 참여, 공감과 협력 등의 세 영역을 포함한 협력적 인성지수를 측정하여 사전검사와 전후 비교 분석한 후 표와 그래프로 제시하였습니다. 질적 검증으로는 됨됨 프로젝트 운영 후 교사의 관찰에 의한 학생 개별 행동 특성 변화를 전후 비교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학급의 전체적 변화뿐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변화를 중요하게 눈여겨보고 기술한 것에 대해서 심사위원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론을 제시할 때에는 연구의 검증 결과에 따른 결론과 제언, 맺는 말을 한쪽 분량으로 작성하여 보고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역시 지면의 한계 때문에 최대한 글상자를 활용하여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마지막에 맺는 말은 처음의 필요성과 더불어 읽는 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더욱 신경 써서 작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와 더불어 심사위원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부분은 두 쪽의 요약서입니다.
요약서는 보고서 전체의 내용을 잘 함축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여 깔끔하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흑백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회색 톤으로 문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활동할 때마다 사진과 활동 자료를 잘 모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진은 실천 과제별로 폴더를 만들어 저장하였는데 학생들이 활동하는 모습과 결과가 잘 드러나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많이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용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을 잘라 작은 크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활동 자료는 대면 심사 때 사용할 수 있으므로 클리어 파일에 잘 모아두고 활동할 때마다 소감을 간단하게 적게 하여 보관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되도록 여름방학 동안 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전반적인 구성을 계획하고 실천 과제별 분량을 정해서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것에 시간과 공을 들여야 합니다. 일단 틀이 정해지면 활동한 내용을 넣고 수정해가며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여름방학 동안 초안이 완성되어야 방학 후 부족한 활동들을 채우고 결과를 분석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올해에는 10월로 제출일이 늦추어졌지만 휴업과 원격 수업으로 인해 학생들과 만나는 시간도 늦어진 만큼 바쁘게 연구가 실행되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고서 초안 작업 후나 작성이 어느 정도 끝나면 부담스럽더라도 반드시 경험이 많으신 여러 선배분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장, 교감님들은 모두 다양한 연구대회에 참가해보신 선배님들이시기 때문에 보고서를 보여드리면 각기 다른 관점에서 도움이 될 만한 훌륭한 조언을 기쁘게 해주십니다. 대면 심사는 당일 10시에 연락이 온 뒤 2시에 실시되었습니다. 당일에는 준비할 시간이 없으므로 만족스러운 보고서였다면 교실에서 활동 결과를 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고 예상 질문들을 뽑아 답변을 작성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구글 검색을 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예쁜 폰트나 아이콘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사용하면 눈에 들어오는 정성스러운 보고서로 돋보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실천한 많은 프로그램들은 선생님들께서 교실에서 운영하시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활동 하나하나마다 의미를 부여하여 강조하였고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격려하였으며 학부모님들과도 그 내용을 나누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는 것을 보는 것이 교사의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연구자의 역량도 많이 성장하는 것을 느꼈고 다양한 운영 사례들을 동학년이나 교원학습 공동체에서 나눈 후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을 때에는 동료와도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등교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활동에 더욱 어려움이 크시겠지만 원격 수업에서도 이미 다양한 내용을 운영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연구에 참여하시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연구하는 과정 자체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 즐기고 학생들과 활동한 결과를 잘 엮으셔서 좋은 결실을 맺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교육연구정보원 주관 연구대회 안내입니다. 진로교육 실천 사례 연구 발표대회 안내입니다. 교실 수업 개선 실천 사례 연구 발표대회 안내입니다. 인성교육 실천 사례 연구 발표대회 안내입니다. 학생 특기지도 체육 분야 연구대회 안내입니다. 서울학교 체육 연구대회 안내입니다. 유치원 수업방법 개선 연구교사 연구대회 안내입니다. 특성화고 마스터고 학교 경영 및 교수학습 연구대회 안내입니다.
지금까지 연구대회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온라인 수업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교수학습 방법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력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연구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온라인 설명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